나는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선을 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언제나 이 문장으로 시작된다. 문제는 그들의 솔직함이 배려 없는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더 심각한 건 지적을 받는 순간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타인의 경계를 감각하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면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감각하려 하지 않는다. 타인의 감정은 자기 기분보다 항상 우선순위가 낮고 관계는 상호 존중이 아니라 힘의 우열로 이해된다. 그래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이라는 말은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인정은 곧 패배라고 믿기 때문이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나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내는지 날카롭게 분석했다.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그래서 이들은 나는 원래 직설적이다. 예민한 내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다.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의 외모를 평가하고 농담이라며 무례한 말을 던지고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참아온 사람이 결국 한마디 하면 그제야 왜 이렇게 공격적이냐고 반응한다. 처음에 무례는 잊히고 마지막에 항의만 남는다. 선을 넘은 사람은 기억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이 유형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기 성찰이 약하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파장을 만드는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대신 즉각적인 감정과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관계는 반복적으로 깨지고 그때마다 세상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한다. 왜냐하면 변화는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데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태도는 설득이 아니라 거리 조절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사실만 말하고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는 편이 낫다. 상대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수록 당신은 더 분명해야 한다.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선을 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잃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점이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지적을 대화가 아니라 공격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네라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얼굴이 굳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즉각적인 방어 태세에 들어간다. 그 차이는 말의 강도가 아니라 자아의 안정성에서 나온다. 자아가 불안정한 사람은 비판을 사실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것을 존재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내 행동이 문제다라는 말이 내가 문제다라는 말로 왜곡되어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적은 곧 부정당함이 되고 부정당함은 곧 위협이 된다. 위협을 느낀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반사적으로 반격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적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의지와 충동에 끌려간다고 보았다. 지적을 받는 순간 분노가 먼저 올라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자존심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야 그 자존심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는다. 그래서 내 말투가 기분 나쁘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같은 말이 튀어나온다. 핵심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는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흑백사고에 익숙하다. 자신은 옳고 지적하는 사람은 공격자다.
관계를 협력 구조로 보지 않고 경쟁 구조로 본다. 대화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 아니라 승패를 가르는 장이 된다. 그래서 한 발 물러나는 순간을 패배로 느끼고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을 방어한다. 일상 속 예시는 단순하다. 업무에서 실수가 지적되면 그건 상황이 그랬다고 해명부터 시작하고, 관계에서 무례함이 언급되면 그 정도도 못 받아주냐고 되묻는다. 사과는 계산의 결과로 나오지 이해의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공격받았던 기억만 또렷하게 남는다. 이 유형과 대화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설득이다. 감정은 이미 과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과 짧은 문장이다. 이 부분이 불편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상대의 과장된 해석에는 끌려가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방어적인 사람일수록 설명을 길게 할수록 더 많은 오해를 만들어낸다. 지적을 공격으로 느끼는 사람은 세상을 적대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그 적대감은 대부분 외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불안에서 출발한다. 그 불안을 대신 떠안아줄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경계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판단 기능이 급격히 약해진다는 점이다.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존심이 자극되거나 체면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이성은 뒤로 밀려나고 감정이 전면에 등장한다. 그리고 그 감정은 대개 분노나 억울함의 형태를 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사리분별이 흐려진 사람은 해석을 선택하지 못한다. 해석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무시당했다. 공격받았다. 나를 깎아내렸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의미 부여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실제로는 단순한 피드백이었어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욕이 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감정은 번개처럼 올라오고 생각은 그 뒤를 쫓는다. 그 결과 말은 과장되고 표정은 날카로워지며 상황은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 나중에 돌아보면 과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순간에는 멈출 수 없다. 감정이 판단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사실과 구분하지 못한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주관적인 상태인데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객관적 판단으로 바꿔버린다. 감정이 기준이 되면 논리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대화는 점점 산으로 간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보다 누가 더 기분이 상했는지가 중심이 된다. 니체는 인간이 자기 내부의 혼란을 직면하지 못할 때 외부에서 적을 찾는다고 분석했다. 사리분별이 약한 사람은 내면의 불안을 다루기보다 그것을 유발한 대상으로 분노를 투사한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약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상대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감정의 파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그 전에 논리로 설득하려 들면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된다.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핵심만 남겨 대화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사리분별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선을 자주 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차이를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같은 장면은 반복된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본질에서 벗어나 주변부로 도망친다는 점이다. 대화의 주제가 자신의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말투나 분위기, 과거의 사소한 사건으로 화제가 바뀌어 있다면 이미 논점은 흐려진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에 가깝다. 책임을 지는 일은 자아의 상처를 남긴다. 내가 잘못했다는 인정은 자존심을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잘못을 수정하기보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책임의 초점을 분산시킨다. 그때 너도 그랬잖아. 왜 지금 와서 말하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같은 말은 전형적인 회피 전략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합리적 존재로 믿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지키기 위해 논리를 도구처럼 사용한다고 보았다. 논점 흐리기는 그 대표적인 예다. 핵심은 하나였는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서로의 감정만 상하고 결론은 사라진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피로만 남는다. 일상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직장에서 무례한 발언이 지적되면 요즘 분위기가 너무 예민하다는 식으로 집단 전체의 문제로 돌리고, 연인 관계에서 반복된 실수가 언급되면 왜 맨날 내 단점만 보냐고 반문한다. 질문은 간단했는데 답은 복잡해진다. 복잡함은 방패가 된다.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를 붙잡는 힘이다. 감정적인 반박에 휩쓸리지 않고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 부분이다라고 차분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논점을 잃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도 함께 사라진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른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주변의 신뢰는 줄어든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조차 가볍게 만든다. 선을 넘는 행동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행동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실수 이후의 대응이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은 관계를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이해득실의 구조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친절은 상황에 따라 빠르게 사라진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순간 배려는 부담이 되고 존중은 선택사항이 된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잠시라도 자기 안으로 들여오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 능력이 약한 사람은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 감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계산한다. 저 사람이 상처받았구나가 아니라 저 반응이 나에게 불리한가를 먼저 따진다. 그래서 사과도 진심보다 필요에 의해 나온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 즉 평온을 의미했다. 그러나 공감이 약한 사람은 평온을 타인과의 조화에서 찾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상태를 평온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불균형해진다. 일상에서 이런 유형은 쉽게 드러난다. 필요할 때는 연락이 잦다가 도움을 주고 나면 갑자기 거리가 멀어진다. 자신의 실수는 상황 탓으로 돌리지만 타인의 실수에는 냉정하다. 감정의 온도 차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차이를 지적하면 너무 예민하다는 말로 되돌아온다. 공감 능력이 약한 사람은 종종 논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정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수고를 들이지 않으려 할 뿐이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대치를 낮추는 편이 현실적이다. 깊은 이해를 바라기보다 역할과 선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낫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공감이 약한 사람을 공감적인 사람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좌절로 끝난다. 관계는 계산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신뢰와 존중이 빠진 관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쉽게 무너진다. 선을 반복적으로 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다만 그 이유를 끝까지 타인에게서 찾을 뿐이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6번째 공통점은 사과를 관계 회복의 과정이 아니라 굴욕의 순간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잘못을 인정하면 상황은 정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를 끝까지 미루거나 왜곡한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은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표현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과도한 자존심은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쉽게 흔들리는 자아의 다른 이름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충분하다면 잘못을 인정해도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은 사과를 곧 자기 부정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끝까지 버틴다. 인정하는 대신 침묵하거나 책임을 반으로 나누거나 상대의 반응을 문제 삼는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강한 존재로 믿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고집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서 나온다. 자존심이 과도한 사람은 강해 보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작은 지적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충돌도 체면의 문제로 확대한다. 일상에서는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 관계에서 분명한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 정도는 누구나 한다는 식으로 축소하고 사과를 요구받으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되묻는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사라지고 자존심을 둘러싼 힘겨루기만 남는다. 대화는 해결이 아니라 버티기가 된다. 과도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과 마주할 때는 상대의 체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필요한 것은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이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식의 접근이 더 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다면 설득보다 거리가 해답이 된다. 사과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려는 선택이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만든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은 당당하다고 믿는다. 자존심을 지키느라 신뢰를 잃는 셈이다. 선을 넘는 사람은 실수보다 인정의 순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한다면 관계는 결국 소모된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7번째 공통점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이 더 합리적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이다.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결론부터 내린다. 대화는 교환이 아니라 교정의 과정이 된다.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판단 기준을 절대화한다. 경험과 가치관, 과거의 성공 경험이 굳어져 하나의 고정된 틀이 되면 그 틀 밖의 해석은 미숙하거나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문제는 세상이 그 틀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수정하기보다 현실을 비난하는 쪽을 택한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인간은 끊임없이 분노한다고 보았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까지 통제하려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반박하면 공격받았다고 해석한다. 결국 갈등은 반복된다. 일상 속에서는 이런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회의 자리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내용을 검토하기보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지적하고, 관계에서 불편함이 표현되면 그건 내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질문은 거의 없다. 확신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확신이 실제로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틀이 흔들리면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작동한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굳는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단한 것은 부러지기 쉽다. 유연함이 없는 사고는 관계에서도 충돌을 낳는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옳고 그름의 승부를 보려는 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경험의 언어가 더 효과적이다. 상대의 세계관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설득은 가능성이 낮지만 선은 지킬 수 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는 데는 능숙하지만 관계를 지키는 데는 서툴다. 틀을 유지하려다 사람을 잃는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갈등을 반복한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8번째 공통점은 감정의 강도에 비해 성찰의 깊이가 얕다는 점이다. 화는 빠르게 올라오고 표현은 거침없지만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은 거의 없다. 그래서 갈등은 늘 즉각적이고 후회는 항상 뒤늦게 찾아온다. 세네카는 분노를 일시적인 광기라고 표현했다. 감정이 판단을 덮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한다고 착각하면서도 사실은 통제력을 잃는다. 감정은 나쁘지 않다. 문제는 감정을 해석하고 조율하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 부족하면 감정은 곧 행동이 되고 행동은 상처가 된다. 이 유형의 사람은 솔직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솔직함과 무절제는 다르다. 생각을 거르지 않고 내보내는 것을 진정성이라고 착각하면 관계는 쉽게 소모된다. 상대는 점점 조심하게 되고 결국 거리를 둔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실인지 해석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사리분별은 흐려진다. 감정은 신호일 뿐 결론이 아니다. 이 차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반복적으로 선을 넘는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9번째 공통점은 관계를 상호 존중이 아니라 힘의 균형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누가 더 많이 참고 있는지에 민감하며 대화를 통해 이해하기보다 미묘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그래서 작은 지적도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받아들인다. 홉스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경쟁과 우위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명은 그 본능을 제어하는 규칙 위에 세워진다. 힘의 논리가 앞설수록 존중은 사라지고 존중이 사라질수록 선은 쉽게 무너진다. 상대의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카드가 된다. 이 유형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해진다. 이해받기보다 평가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관계가 전장이 되면 결국 남는 것은 거리뿐이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반복 속에서도 배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고
신뢰가 줄어들어도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지 않는다. 언제나 상황이 문제였고 상대가 예민했으며 운이 나빴다고 결론 내린다. 이렇게 책임이 외부로만 향하면 성장은 멈춘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가 유지되려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권리가 아니라 특권처럼 사용한다. 그 결과 관계는 서서히 소모되고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만 남는다. 비판이 사라진 자리는 편안하지만 동시에 정체된다. 배우지 않는 태도는 결국 고립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완벽해서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 곁에는 신뢰가 쌓인다. 반대로 끝까지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 곁에는 거리만 남는다. 선을 넘는 사람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감정보다 자존심을, 이해보다 우위를, 성찰보다 변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결국 문제는 타인이 아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스스로의 기준을 잃지 않는 일이다. 누군가는 끝까지 변명할 것이고 누군가는 끝내 배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감정보다 판단을, 자존심보다 성찰을, 우위보다 존중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 관계는 상대를 이기는 자리에서 유지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곁에서 오래 간다.